잘 지내셨습니까? 한홍구의 한국현대사 특강, 지금 이 순간의 역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고 슬프게도 승천하지 못한 우리들의 용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셨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9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그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정말 그 한 가지만 갖고도 정권이 12번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는 요인들이 5가지, 6가지가 합쳐져서 그 39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간신히 정권이 바뀌었었던 것에 비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은 53만 표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이겼는데, 그러니까 표 차이는 김대중 대통령 때 비해서 한 3, 4만 표 정도 더 밖에는 더 벌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기적적인 요인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인제 효과도 없었고, 그리고 IMF 위기 같은 것도 또 없었고, 경제가 어려웠지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DJP 연합도 없었고, 이인제 효과도 없었고, 대신 정몽준 후보가 그 단일화를 깨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조선일보에서는 그때 신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겼다 만세. 사설이 그렇게 나갔죠. 그렇게 나갔을 정도로 그 노무현 후보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97년도에는 김현철 씨가 바로 한나라당 표, 이해창 후보 쪽의 표를 엄청나게 깎아먹었었던 반면에 그 선거에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었고요.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 논란은 있었지만 그건 97년도에서도 여전히 병역 논란 문제는 불거졌었는데, 이런 이제 요인들, 바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승리를 가져온 수구 세력 쪽에서는 4대 요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이인제 효과, 그리고 병역 기피, 그리고 DJP 연합. 그 네 가지를 4대 효과라고 하는데, 그 4대 요인이 없이도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진보 개혁 세력이 그만큼,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좀 세력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인간적인 호소력으로서 또 득표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구 세력에게 빚지지 않고 당선된 유일한 대통령이죠. 가령 DJP 연합과 마찬가지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가 돼서 당선이 됐다고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각의 절반쯤이 정몽준 후보에게 갔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었는데, 마지막 날, 바로 그날, 선거 전날 단일화가 깨지는 바람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보면 홀가분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도 오히려 기대가 컸죠. 좀 뭐랄까, 김대중 대통령은 지팡이도 짚고 목발도 짚고 간신히, 그러니까 난간 붙잡아 가면서 그렇게 간신히 올라간 거라면 이건 정말 우리 발로 저벅저벅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올라간 거였으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승리를 했어도 좀 더 기분 좋게 승리했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게 됐더니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저쪽은 어떻겠습니까? 저쪽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진 거죠. 그 수구 세력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김대중 정권, 빨갱이 정권 밑에서 그 고난을 받다가 이제 우리가 정권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노무현은 상대로도 안 봤거든요. 노무현이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상류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거죠.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기. 근데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기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김대중한테 졌을 때보다 정서적인 패닉이 말도 못했어요.
다시 5년을 잠수해야 하잖아요. 다시 5년을 잠수해야 하니까 이건 이제 죽어도 못한다. 그냥 나자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조희연 선생님이 어려운 문자로 표현을 하면 수구 세력의 능동화. 수구 세력이 이제 막 뻗대면서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룰을 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탄핵이죠. 이대로 5년은 못 간다. 이대로 5년 갔다가 인터넷은 이거 젊은 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뒀다가 이제 우리는 다시 정권 못 잡는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조기에 끌어내려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젊은 애들 용돈 주지 마라.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뭐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수구 세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게 쫙 모아지는 게 탄핵으로 모아졌죠. 탄핵 얘기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가장 빨리 탄핵 얘기가 나왔던 대통령일 겁니다. 취임한 지 2주일 만에. 보통 뭐 밀월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다 취임 초기에는 좀 봐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그래도 뭐 근무기하고 뭐 하느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초기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JP 뭐 총리 인준 안 해주고 뭐 해서 했지만 그래도 이렇진 않았는데 여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취임 2주 만에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덜컥 탄핵을 했죠. 근데 그 1년 탄핵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한번 살펴보죠. 그 기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될 때 참 평탄치 않겠구나라고 했던 게 뭡니까? 바로 내각을 이제 국무위원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에 누굴 앉혔습니까? 강금실 변호사를 앉혔잖아요. 근데 강금실 변호사가 그 당시에 연배가 40대 후반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총장보다 고시가 한 10년쯤 아래였어요. 사회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검찰이 뒤집어진 거죠. 검찰이 뒤집어지면서 이제 난리법석을 피고 그래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었던 거.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그 검사와의 대화가 끝나고 났더니 뭐 그 신조어가 많이 생겼죠. 이런 검사 같은 놈아. 뭐 검세스럽다. 뭐 이제 그런 신조어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정치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노무현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헤쳐나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꼬인 게 이라크 전쟁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선희 교수님 추모 집회,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또 유명한 말 한마디 했다가 언론한테서 두들겨 맞았죠. 이제 젊은이들 뭐 반미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주중동에서 두들겨 패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반미 감정 좀 가지면 어때? 그러다가 이제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반미 감정 좀 가지면 어때? 그렇게 말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저는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반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분이 됐으면은 이제 좀 뭔가 중심을 잡고 그래도 상호 존중하고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부시가 덜컥 이라크에 쳐들어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라크 전쟁 파병부터 생각이 되니까. 이 파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도 파병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죠. 다른 나라 파병을 안 해도 미국이 보복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군대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처음에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경찰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방범대원 많았잖아요. 한국이 세계의 방범대원 비슷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군이 한국전쟁 때 20만 갖고 싸웠거든요. 근데 전쟁 끝난 다음에 60만, 70만으로 늘린 게 왜 늘렸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이 돈이 있어서 늘린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군사 먼저 대해서 그렇게 늘리게 한 건데 바로 미국의 방범대원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전에 더 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은 엄살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떡하죠? 정말 보내고 싶어서 죽겠는데 우리도 병력이 없으니.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미국이 한국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미연합사령부하고 하니까 여기 주한미군 또 와 있으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맨날 삽질하고 있는데. 병력이 없어서 못 보낸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이라크 파병 저는 평화운동을 하고 있고 평화운동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문제로 시작을 한 평화박물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만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파병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파병에 대해서 절대 반대했고 참 팔자 없이 이 몸으로 버스 위에까지 올라가서 국회 앞에서 마이크 잡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참 그 파병을 안 해야 하지만 잘 버텨줬으면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파병 결정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계속 그런 문제들이 터졌죠. 대북송금 문제. 대북송금 문제는 단호하게 막아줬어야 할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또 결정적인 게 미국 가서 또 이상한 발언들을 했죠. 반미 감정 좀 가지면 어때라고 세게 얘기했던 걸 주워 담고 싶으셨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창피한 발언이었다고 후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미국이 없었으면 자기가 아마도 북한 수용소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 한 템포 늦습니다. 한 박자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박자 늦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뚜껑이 열린다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 피가 거꾸로 돈다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 그걸 뉴스에서 듣는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솔직한 심정은 뭐였냐면 나한테 그런 힘이 있었으면 어디 수용소에다가 쳐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좀 자꾸 그러니까 가령 연애를 하거나 누구 이렇게 사귀고 그럴 때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 어깃장 나는 거 있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정말 계속해서 지지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어깃장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얘기가 나오고. 그게 주로 진보 진영에서 수구 세력이 흔들어대는 건 원래 그렇다 쳐도 진보 진영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또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고 트집을 잡고 배신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시절에 그때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돌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정말 누가 할 소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배신, 트집. 그러니까 이제 참 그렇게 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하다가 부부싸움 하고 있을 때 부부 사이를 아주 쉽게 화해해주는 법. 불나면 되죠. 집에 불이 났다고 치면은 싸워서 냉전하고 있던 게 어딨습니까? 불이 하면은 힘 합쳐서 불부터 꺼야죠.
그 상황에 도달한 게 바로 탄핵이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게 정말 그 황당한 거였죠. 그러니까 아마 수구 세력에서도 계속 저거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명박 탄핵, 뭐 MB 탄핵,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촛불 때부터 많이 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절차상에 우리가 구호로서 하는 얘기지. 방법이 없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저쪽한테 생겼죠.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 내에서 그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호남이라는 지역 감정 때문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감정을 극복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 감정에 안주하고 있는 의원들 많습니다. 영남에만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남에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다 진보냐 개혁이냐? 아닙니다. 호남에서는 운동권이 보수예요. 운동권이 보수고 운동권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도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 감이 안 맞는 거죠. 그냥 동교동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가신으로 떠받들면서 하던 사람들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체질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 크게 볼 때 지향하는 가치.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가치를 제일 많이 알아준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죠. 선거에 개입을 해서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노무현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노무현 같은 사람이 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죠. 그걸 앞을 가로막지 않게끔 그냥 알아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그러니까 이 선거판에 개입을 않고 아마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그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 사실 그랬잖아요. 노무현이 경선에서 2인제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걸 팍 깨고 나갔잖아요. 치고 나가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광주에서 1등하면서. 광주에서 1등하면서부터 돌풍을 일으켜서 쫙 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김영삼한테 인사 갔다가 영삼식이 최고 인사 갔다가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또 정신없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쫙 올라갔다가 8월쯤에 이렇게 바닥을 끼고 그때는 지지도가 10몇 %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노무현이 내보냈다가 선거에서 지면은 여당 해보니까 좋거든요. 지역에서 여당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여당 해보니까 좋거든요. 놓치기 싫은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도 좋았지만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국회의원은 이게 격이 틀리잖아요. 아니 예산 따고 지역사업하고 뭐 하는 데서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 여당 국회의원을 계속해야 하는데 노무현 10몇 % 받았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뭡니까? 후보 교체하자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호남 기득권 세력들을 중심으로 그런 게 되니까 좀 개혁적인 그 호남이 다 그랬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안 된다 뭐 하는 해서 결국 민주당에 쪼개져서 열린우리당으로 나와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자민련을 합치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는 3분의 2 선이 돼버린 거죠. 16대 국회 막바지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쪽에서 설마 탄핵이 하겠어 하고 탄핵될 만한 뭐 그런 엄청난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저쪽에서 진짜 탄핵을 해버렸죠. 진짜 탄핵을 가결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난리가 났죠. 정말 국회에서 뭐 그러니까 그 동영상 다 보셨죠? 사람들 뭐 국회의원들 울부짖고 뭐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구두장 날아가고 뭐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탄핵 가결된다면 희희낙낙하고 갑신정변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갑신전이었으니까. 그러다가 3일 천하도 끝났죠. 3일도 안 갔어요. 갑신정변은 사흘이나 갔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이제 집에서는 나름 비장한 마음을 먹고 광화문에 나왔죠. 광화문에 나왔는데 딱 버스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분위기하고. 비장한 운동가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첫날은 너무 어이없어서 그랬지만 야 이거 오히려 잘 됐다. 두고 보자. 완전히 날 받아놨다. 투표 날이 4월 15일이었으니까 탄핵에서부터 딱 한 달쯤 지나면 선거가 있었잖아요. 니들은 그때 다 죽었어. 그리고 뭐 헌재에서 탄핵을 가결시켜도 그 분위기에서는 대통령 선거 다시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었고 노무현 후보는 그렇다고 5년 후에 다시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연달아 그러면은 갈 수 있다. 우리가 뭐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뭐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이 추천하면은 안 됩니다라고, 거대 여당이 추천하면 안 됩니다라고 살려주세요 분위기도 갔잖아요. 그때 이제 박근혜 중심으로 이제 뭉쳐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노무현이 덧치라고 지금 사무총장인가 한나라당 사무총장인가 누가 국회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다가 손석희한테 망신당했죠. 아니 덧친 줄 알면서 왜 들어가셨어요? 탄핵을 왜 진 거예요? 하고 네. 저는 그 탄핵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이게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그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그걸 들고 눌러달라 간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러니까 국회에 김기춘하고 김용균이라는 사람이 그걸 들고 왔습니다. 김기춘은 그러니까 김용균은 국회에서 16대 국회에서 친일 진상 규명 법안이 제출됐을 때 그걸 단기 필마도 누더기로 만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친일파인데 높은 친일파도 아니에요. 동네 면장이었는데 그거 지키겠다고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합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50 전두환의 고향이 합천 출신. 그래서 50 시절에 이제 아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을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김기춘은 유신헌법을 기초한 사람이죠. 유신헌법의 실무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우리가 남이 가서 지역 감정을 제일 부추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로서 탄핵안을 가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들고 갔는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휘짓하고 오는 거예요. 그림이 참 거시기 하잖아요. 일제와 유신과 오공과 지역감정의 대표 선수가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냈단 말이에요. 탄핵이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 자르는 거 아니에요. 절차민주주의에서 엄청 발전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탄핵안 같은 얘기를 했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정보부에 붙잡혀가서 두들겨 맞는 거지. 아니 그때 정의용 국회의원이 어떻게 끌려나갔습니까? 국회에서. 고향 땅에서 쟁기질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은 그랬단 말이에요. 전직이란 말이에요. 박정희는 평생 대통령을 해서 그때 우리 대학생 때 한 노래가 있죠. 기지기지 보존해서 내 딸에게 물려주세요. 장기 집권하는 거 나의 조국이라고 박정희가 만든 노래 가사를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술 마시고 놀았었는데 그러던 시절이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걸 언급하는 상상한 것 자체가 엄청난 반정부 행위로 해서 국회 최고령 최다선 의원이 끌려나갔잖아요. 근데 그랬던 나라에서 대통령을 잘라버리니 얼마나 이게 발전한 겁니까? 절차민주주의는 탄핵을 할 수 있다면 절차민주주의는 더 이상 볼 게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절차민주주의가 발전해서 누가 덮었죠? 우리가 과거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그러니까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 과거 청산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를 해놓으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 낡은 세력들이 뭔가 새롭게 하려는 세력을 잘라버리려고. 그런데 그걸 국민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탄핵에 대해서 국민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살려줬죠. 그리고 17대 총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으로 민주화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집권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집권당이 다수당이 된 거죠. 우리는 늘 여소야대였잖아요. 늘 여소야대였는데 17대 국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에 이어서 열린우리당이 국회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47석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이. 근데 152석이 됐죠. 원래는 한 180석쯤 하지 않을까. 그런데 박근혜의 읍소작전이 먹혀들고 이거를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승부사였던 게 이거는 도박을 해서 이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열심히 차곡차곡 선거운동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잖아요. 도박을 해서 받아먹어 이겼죠. 뭘 걸고 했습니까?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직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창 큰 판을 땄죠. 근데 뭐 노인 평화 발언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돈통을 들고 나오다가 떨어뜨려서 그렇지만 그래도 과반수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단독 과반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덤으로 10석이 왔잖아요. 국회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서 국회까지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어땠어요? 의회 독재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회 독재가 됐잖아요. 의회 다수당으로 김대중 대통령 손발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에 이어서 국회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진보 개혁 세력이 여태까지 쭉 눌려 지내다가 선거 딱 3번 이긴 거거든요. 97년 대통령 선거, 200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04년 총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총선을 갖고 뭔가를 제대로 했었어야죠. 뭔가를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저는 이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이라는 게 뭐예요? 찔러 죽이자고 온 거 아니에요. 찔러 죽이자고. 근데 그때 죽이자고 온 흉기는 걷었어야지. 아니, 화해도 좋고 상생도 좋고 뭐 통합도 좋아요. 그런데 화해나 상생을 하려면 어때요? 아니, 옆집에서 우리 집에 들어서 칼부림을 하면서 사람 찌르고 다치게 하고 그런데 화해하자고 그 칼로 과일 갖고 와서 자 과일 깎아 먹자고 하면은 그 화해가 되겠습니까? 화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거는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도록 답답한 문제예요. 국가보안법. 제가 며칠 전에도 국가보안법 갖고 법정에 나가서 감정 증인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국가보안법을 그때 폐지시켰어야죠. 한나라당도 고무찬양죄 같은 거는 이적표현물 소지죄 같은 거는 빼자. 그런데 법 이름만은 반드시 두자. 남겨두자. 한나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쪽은 완전 폐지다. 무슨 얘기냐. 대체입법도 안 된다. 다른 이름으로 대체입법하는 것도 안 된다. 완전 폐지다. 이걸 갖고 부딪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고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정말 가슴 아픈 게 민변 출신 대통령에 민변 출신 국정원장에 고영구 변호사님, 민변 초대 회장이에요. 민변 부회장이었던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장관에 민변 초대 대표 간사였던 천정배 변호사가 원내대표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갔다 온 의원이 한 30, 40명 되고 단독 과반수에 민주노동당 10석이 덤이에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못 시켰으면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나는 밀리기 시작했다고 봐요. 이때부터 저쪽이 기가 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국가보안법이 살아서 작동을 한 건 아니죠. 근데 뭐예요? 아, 쟤네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쟤네 전투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 3분의 1보다 훨씬 3분의 1이면 굉장히 양호한 평가일 거고 한나라당에 갖다 놔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죠. 열린우리당이 처음에 만들어서 공천을 할 때만 해도 탄핵이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었는데 그냥 얼떨결에 된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와서 국가보안법이 뭔데 저거 왜 폐지해야 하는데 150명 의원들 있는데 의원들 중에 손발 안 맞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 있었으니까 자 그때가 정말 그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탄핵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전 이렇게 생각해요. 17대 국회가 문 열자마자 4대 개혁 입법이니 민생 법안이니 그런 거 일주일 만에 원 구성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 통과시켰어야죠. 이게 민의다. 봐라 이게 민의 아니냐. 그런데 어줍지 않게 상생화해 뭐 정말 상생과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도 없이 근사한 말에만 혹해갖고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왔죠. 탄핵에서. 탄핵 그때 결정문 쭉 읽어보면 어때요? 탄핵 인용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가 헌법재판소 아마 불이 나든지 아마 그런 그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을 인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래서 탄핵을 기각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2004년도 봄이 2004년도 4월, 5월, 6월 이 무렵이 굉장히 또 그 한국 사회에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갖고 이게 사회적 쟁점이 되고 이게 진보 보수가 대립하는 첨예한 문제가 됐는데 이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들을 내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행정권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주개혁 진영이 갖고 갔죠. 입법권 어떻게 됐습니까? 4.15 총선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탄핵 잘못 건드렸다가 입법권마저 내줬죠. 그러니까 3권 중에서 2권이 개혁 세력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사법부는 어떤 권력이에요?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그 엘리트들이 유신과 오공을 살아남아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 아닙니까? 다 거기 길들여져서 처음에는 사실은 정부의 통제나 중앙정보부의 사찰이나 이런 거에 반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비판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법관이라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할 겁니다. 아닙니까?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그런데 유신이 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첨가가 되죠. 법과 양심과 국가관. 그래서 그 국가관을 갖고 판결했던 그런 엘리트들이 지금 이제 사법부에 남아서 어떻게 돼요? 보수 세력을 지키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사법부가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 그 적극적인 기능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행정수도 위헌 판결. 관습헌법이라는 걸 해서 이제는 서울을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통일헌법을 하면서 새로 만들면 모를까. 서울과 평양을 수도로 한다. 뭐 아예 헌법에다 그렇게 우리가 통일기회에 못 박으면 모를까. 이젠 뭐 관습헌법인 걸 들고 나서 수도 이전에 이자도 꺼내지 못하게. 참 그 박정희의 꿈을 그렇게 짓밟더라고요. 수구 엘리트들이. 자, 그러면 그 시절 2004년도에 탄핵에서 죽을 뻔하다 노무현이 살아났습니다. 민중들이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습니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뭔가 새롭게 해보자고 하는데 왜 니들이 마음대로 끌어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려냈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와서 과거사 청산을 얘기했습니다. 2004년 8월 15일 날 포괄적 과거 청산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청산에 착수하니까 저쪽에서는 뉴라이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과거 청산을 막기 위해서. 뉴라이트들이 등장을 했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4년도에 국가본법을 폐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나쁜 균형이 생긴 것 같아요. 2005년도는 그야말로 서로 이렇게 대치해서 밀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죠. 서로 진보도 어느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만 무성하고 진보나 보수나 혹은 민주나 수구나 그런 쪽이 어느 쪽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섰던 게 200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본법 폐지에 실패한 뒤에 열린우리당이 힘이 쭉 빠져버렸죠. 그리고 한나라당 그쪽에서는 기가 살기 시작을 했어요. 뭐랄까 야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다. 쟤네 무서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면 우리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운이 충만했고 그 시절에 아마 박근혜 대표가 나름 리더십을 보였었던 셈이죠. 저는 그냥 대통령 딸로 대표 자리 주워 먹은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2005년도에도 이게 많았어요. 황우석 파동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엑스파일 도청 논란. 김대중 정권이 도청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엑스파일의 내용 자체가 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돼서 세상이 시끌벅적했고 그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래서 잠시 저울추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가 이걸 수구세제가 어떻게 돌파해냈느냐.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죠. 메가더 동상 철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메가더 동상이 정당한 거면 이북에서는 팽덕회 동상, 모택동 동상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군대 끌고 와서 구해줬으니까. 이게 창피한 거 아니냐.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서 있는 나라가 어디냐. 사실은 그런 교육을 시켜서 국민들이 야 창피하다 저거. 옮기자. 또는 딴 데다가 묻자.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당장 가서 밧줄부터 걸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구 세력이 이걸 갖고 돌파의 기회를 삼았죠. 이걸 갖고 돌파의 기회를 삼았고 그러면서 그게 논란이 벌어졌을 때 우리 강정구 선생님 구속 문제 거기에 대해서 천정배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또 검찰이 완전히 돌아서는 또 그런 계기가 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2006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밀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 중심 못 잡고 대통령 지금도 제일 의문이고 왜 그러셨는지 잘 의문이지만 대연정 이제 어제 인터뷰해 보니까 수류탄을 던졌는데 우리 진영에 폭발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랬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한미 FTA.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끌려가는 신자유주의가 또 전 세계적인 대세이고 하더라도 한미 FTA를 저런 식으로 해줬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너무 화끈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해줘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졌죠. 정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졌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정권을 내주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좀 반성을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기 좀 지나서 이제 좀 더 그 세밀한 평가가 내려져야겠지만 좀 거칠게 그래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권력이 이제 청와대에서 시장으로 이미 넘어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그 감지를 못하고 적응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 세력의 결집에 우리가 실패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좀 폭이 넓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과감하게. 그래서 가령 이제 황우석 사태가 일어날 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보면은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책임보다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령 이제 그 김근태 장관으로 대표되는 주주운동권 쪽에 그 책임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진보 개혁 세력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100% 동원됐는가 그런 그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의 풀이 그리 넓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풀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그러니까 운동권 내에서도 비주류, 지방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좀 그 운동했던 사람들하고 그 좀 의사소통이나 감정이나 뭐 결집이나 그런 게 불편한 관계도 계속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호남 쪽은 호남 쪽대로 그러니까 기득권화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구조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지방 분권이나 뭐 개혁 돌파, 지역감정 타파 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 세력보다 공무원과 시스템에 의거하려고 했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일정하게 당연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잘 안 됐죠. 예컨대 공무원과 시스템에 의거하려면 제도개혁 같은 게 제대로 됐었어요. 저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가슴 아픈 게 검찰개혁입니다. 검사와의 대화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검찰개혁만 제대로 했었으면은 저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개혁을 하는 건 방법이 필요 조건이 한 서너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과거사 문제는 뭐 다음번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사 검찰 순단됐죠. 권력기관에 과거사 했을 때 검찰은 순단됐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바뀌어야죠. 사람들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의식 전혀 안 바뀌었잖아요. 뭘 했냐?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검찰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자기 도구로 칼로 썼기 때문에 검찰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검찰 칼로 안 쓰면은 그게 개혁 아니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 실천했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희망돼지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저금통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지지자들 환호하는 사진 기억나시죠? 그 희망돼지가 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서 기소된 거 아십니까? 그래서 벌금 한 300만 원, 400만 원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뭔가 지지자들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밥 먹다가 수건으로 얼굴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울고 있는 사진 인터넷에 뜬 거 있었을 겁니다. 그 사진이 뭔지 저도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희망돼지 만들어서 기소됐던 사람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밥 먹다가 그랬대요. 밥 먹다가 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다 여태까지 뭐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어쩌고 하다가 여러분들은 나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그게 됐는지는 자신할 수가 없다.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한나라당은 찻대기를 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뭐 절차를 조금 안 지킨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가벌성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데 이거 검찰이 대통령 떠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그딴 것까지 기소하냐? 전화를 하든지 민정수석실에서 하면 하나 보려고. 근데 그거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감옥 가지는 않았지만 벌금 몇백만 원씩 맞고 그랬죠. 자, 근데 검찰개혁 대통령은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 공수처, 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라든가 검찰권이라는 게 지금 말도 못하게 강해졌잖아요. 옛날에 안기부한테 눌려갖고
찍소지도 못하는 것이. 그러다가 그 검찰권이 비대해졌는데 그걸 나누는 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좌포청과 우포청을 왜 따로 뒀습니까? 포도청 하나 두지 않고. 서로 경쟁을 시킨 거죠. 경쟁과 견제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검찰권도 이걸 나눠서 견제를 시키는 그 공수처 같은 그런 제도 개혁 같은 것들이 돼야죠. 검사는 누가 수사해야 합니까? 그런 제도 개혁을 못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좋은 정책들, 시스템도 많이 만들고 기록물 관리니 뭐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어받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다 보니까 이지원 시스템 그거 안 쓴다고 하다가 뭐 청와대 들어가서 며칠 동안 컴퓨터도 못 켰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우스꽝스러운 뭐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노력 같은 것들도 다 그 실패로 돌아가고 거기다가 강고한 수구 세력의 저항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급기야 퇴임 이후에 야 기분 좋다 하고 돌아갔잖아요. 야 기분 좋다 하고 돌아갔던 분이 1년 남짓 지난 다음에 바위에서 몸을 내던지는 그런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 한홍구의 한국현대사,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순간에 이걸 너무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강의의 전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처음에는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슬프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합리와 비민주의 물결로 점철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개천, 거기서 용이 한 마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서 피어난 민주화의 인동초,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주던 그런 지붕이었고 기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냥 계신 것만 해도 비바람도 맞아가지고 떼역볕도 맞아가지고 지붕이 무슨 일을 특별히 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비바람도 맞고 떼역볕도 막아주는데 그런 존재였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읽고 우리가 마음을 그나마 붙일 수 있었고 우리가 위로가 됐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실 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위로가 됐었는데 그 두 분을 한꺼번에 잃은 겁니다. 지붕 없고 기둥 없으면 뭡니까? 우리가 한데 나앉은 거죠.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가 다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